8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사기 캐릭터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는 쉽사리 보기 힘든 완벽한 모습 때문에 이거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올해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생 중 소위 사기캐로 불리는 만 30살의 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로스쿨생 시절 모의법정 변론대회 우승,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우승, 미스터 트롯과 슈퍼스타 K 출연, 이후 10일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그리고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면서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현재 스타트업 대표이자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변호사 시험은 왜 보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가 승부사 이면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검찰 측 최종 변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현란한 개념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제11회 가임법정 변론 경연대회 형사재판부문 최종 우승. 저희가 너무 하룻강아지인데 싸움개처럼 사납게 변론을 했고, 이어 로스쿨생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채널A 굿피플에서 당당히 1위를 거머쥡니다. 로스쿨생 시절 엠넷 슈퍼스타 K,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한 그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어엿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도 그에겐 자격증일 뿐, 임현서 변호사는 부동산과 정보기술을 합친 용어 프롭테크 기업 탱커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법조계가 아닌 IT 산업계에 뛰어들 거면 변호사 시험은 도대체 왜 본 걸까?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사회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IT 스타트업 분야에도 생각이 미치게 돼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근데 마음의 고향은, 전문가로서의 마음의 고향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은 이 변호사업, 그리고 변호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버블 경고를 알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올리기, 담합, 투기 등을 일삼으며 이른바 집값 급등의 절정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학창시절 체득한 임현서 변호사는 대학과 로스쿨 시절 부동산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그것이 현재 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많이 바뀐다는 거를 느끼게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학생 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부동산이라는 분야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부동산 금융을 다루다 보니까 점점 이쪽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다소 변화가 느린 부동산 업계에서 이면서 변호사는 탱커 주식회사를 통해 크게 3가지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매물 추천 서비스, 부동산 대출 자동화 서비스,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정 문서 작성 및 등록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이른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저희가 집집이라는 귀여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는 그냥 고객들이 와서 급매물을 찾고 그리고 갭 투자를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아예 그냥 장부를 편하게 발급받고 이 발급받은 장부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는 닭집이라는 서비스로. 사업의 성격 또한 자신의 성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가성비와 벌레를 합친 이른바 가성비충이라고 표현한 임현서 변호사. 대중들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할 때 시간과 비용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허공에 날리는 시간들이죠. 적어도 계약을 할 때마다 한 1시간 정도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 20분, 매도인 20분, 중개사 20분 이렇게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원큐에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일단은 만든 거고요. 부동산 중개업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공인중개사들의 적이 된다거나 사회가 법과 제도로서 제재하는 영역까지 밀어붙이는 독불 장군이 되고 싶진 않은 듯 임현서 변호사의 또 다른 소신은 상생하는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어떤 누구한테서 이거를 가져와서 누구한테 이제 주는 뺏고 뺏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이면서 그는 사내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론 법과 제도를, 한 기업의 대표 시선으론 시장과 실무가 보이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이면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단 약관 작업부터 뭐 계약서 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사내 변호사를 뽑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제가 마켓을 이해하는데 제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마켓에 대한 지금까지 뭐 실무적인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선한 욕심이 지금의 사기 캐릭터를 만들어낸 이면서 변호사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실무를 뛰는 사람의 가교 역할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의 영역, 그리고 시장과 실무라는 뛰어노는 영역이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분리된 채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둘이 맞물려 작동하는 데 쓰이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제도 뭐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산업, 기술 분야, 되게 이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전문가로서 양쪽을 다 이제 볼 수 있고 통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이른바 로펌 미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던 로펌 대표 변호사 A씨가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며 누가 보더라도 경찰의 결정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준이라며 가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추후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76세 배우 김용건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36살 여성에게 낙태 강요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법적 쟁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현재까지 좀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배우 김용건 씨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용건 씨를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하자 김용건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인데요.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김용건 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 측은 자신이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헤아리는 김 씨의 태도가 부족하다면서 고소 취하 의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김 씨가 그러면 낙태 강요 미수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건데요. 이 낙태죄에 미수가 지금 적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낙태 강요 미수죄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이는 실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제목이 그 낙태죄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낙태죄에는 미수가 없습니다. 낙태라는 글자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강요죄 미수, 즉 강요 미수죄로 A씨가 고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이유에서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한 것 같은데 김 씨에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강요 미수죄입니다. 그렇다면 김용건 씨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김 씨가 A씨에게 그 낙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김 씨가 A 씨의 낙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했다면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선 김용건 씨가 A 씨에게 그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는 연인이라는 두 사람의 그 특수성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뭐 김용건 씨 측에서 굉장히 좀 낙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란 좀 구체적인 고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 강요미수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만약 강요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처음에는 낙태를 종용했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달 후인 5월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김용건 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판부도 이를 감안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 만약 낳기로 했다라면은 지금 배우 하정우 씨의 이제 배다른 동생이 되는 건데 좀 상속 비율도 궁금해지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소울의 노형래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상속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혼외자이지만 김용건 씨 자식이 있는 경우라서 동일하게 하정우 씨와 하정우 씨 형제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김용건 씨가 A 씨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노영래 변호사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김용건 씨 배우자분도 1순위 상속자들과 이 경우에는 직계 미속인 하정우 씨와 하정우 씨 형제들이 되겠죠. 같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5화를 가산해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네, 김용건 씨가 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뒤늦게라도 이제 밝혔으니 이제 김 씨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은 좀 각자 주관에 맡겨야겠지만 법적인 판단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태양 반사광과 생활 방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예,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시다 보면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사옥인 그린팩토리가 보입니다. 네.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고 네이버의 상징인 녹색빛이 돌도록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고 있으면 건물 참 예쁘게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태양광 반사가 심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태양 반사광 방지 청구 소송을 냈고 거의 10년이 흘러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이쁘다고만 생각했지 소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그럼 어떤 거였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네이버 사옥 외벽 통유리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서 시야 방해 그리고 주거 불안 등을 호소했는데요. 이 생활 방해 정도가 참을 만한 정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네, 원심은 근데 네이버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예, 원심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크게 한 2가지의 기준을 세웠었는데 첫 번째는 태양 직사광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제 사람이 밖에서 낮 12시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이 빛반사 밝기가 한 16억에서 20억 칸델라퍼 제곱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 반사광의 빛반사 밝기가 많다고는 하는데 이 직사광의 빛반사 밝기의 약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나 형태 등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응시자에게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좀 주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빛반사 시각 장애 부분만 놓고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사한 생활 방해인 일조 방해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일조 방해를 따질 때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정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 방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건 태양 반사광 유입을 보면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뭐 불과했다. 이래서 이 정도면 참을 한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죠? 예, 우리 대법원은 그 먼저 원심이 이야기했던 그 태양 직사광 부분을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축조된 그 건물의 외벽에 의해서 반사 효과와 결합해서 발생하는 이 생활 방해하고 자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태양 직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조 방해랑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이제 태양 반사광 치면은 이제 반사되는 태양빛이 강하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조 방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침습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햇빛이 단순히 들어오지 않는 일조 방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참을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된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거실이나 안방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정도의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지, 그래서 눈부심의 이 시각 장애가 얼마나 유발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심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태양 직사광과 비교를 하고 일조방이랑 비교했을 때 참을 한도는 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잘 사는 법, 태양광 반사 그리고 생활 방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 네이버 사업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기 전에요. 올해 3월에 또 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를 가시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태양 반사광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생활방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한 외관 때문에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최근에 이제 인근 주민들의 이런 주거 불안 등을 이유로 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거죠. 이에 발맞춰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이제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제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법률도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도시 디자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 통유리로 된 건물 신축 과정과 또 이 피해 구제 등에 관해서 좀 시금석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